네, 전 시간에 이어서 윌리엄 셰익스피어의 생애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묘비명에 대한 것이 있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윌리엄 셰익스피어의 묘비명에 관한 것은 제 강의 유튜브에 61강을 참조하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상당히 미스테리한 그런 부분이 많은 거예요. 자, 이제 생활인 윌리엄 셰익스피어를 봤는데, 이 생활인에 관한 것들은 사실 기억이 별로 없어요. 세금을 좀 포탈해가지고 나중에 나중에 지불했습니다만 그런 좀 불명예스러운 것이 있긴 하고, 실제로 윌리엄 셰익스피어 실제 인물인지, 그러니까 동명이인인지 아니면 실제 윌리엄 셰익스피어인지는 좀 이제 그것은 퀘스천 마크 나온 거고요. 실제로 오랫동안 런던에서 가족과 딸에서 살았는데 그 기록들이 많이 없습니다. 굉장히 많이 있을 것 같은데 별로 없어요. 그러면 이제 동료 배우들의 그 연기력이랄지, 그리고 이제 뭡니까 그 공연에 대한 기록이 일부가 있게 되고, 그 다음에 제가 시를 쓰는 거, 그 출판 연도 같은 게 나오게 되고, 상상외로 그 기대한 만큼 많이 있지는 않습니다. 또 그 당시 16, 17세기가 그렇게 기록의 시대였다라고는 볼 수 없겠죠. 예, 그런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윌리엄 셰익스피어가 런던에서 성공을 하게 되고, 배우로서, 극작가로서, 시인으로서, 극장 경영자로서 돈도 많이 벌고 하게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1596년부터 고향에서 다시 그에 관한 이름이 기록에가 나오게 됩니다. 1586년에 고향을 떠났을 것으로 추정이 되고, 1596년에 고향 기록에 서서히 나타나게 되는데, 약 11년 동안 이제 이 고향을 떠나가지고 런던에서 초기 생활을 하다가 오게 된 것이죠. 29세쯤 된가요? 예, 그런데 이제 그 고향 기록에 보게 되면은 스트라포드 어폰 아봉의 신사, 젠틀맨 이런 식으로 이렇게 기록이 나오게 되거든요. 고향에 들어와가지고 어떠한 일을 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아버지가 사업에 실패해가지고 불명예스럽게 뭡니까? 기록상에서 없어진 것도 있고, 예, 그런 거 있게 되죠. 그래서 이제 가문의 위세를 먼저 부모가 졌던 그 채무를 다 변제하고, 그 다음에 가문의 위상을 알리기 위해서 문장, 칼리지 오브 암스, 문장을 신청합니다. 그런 기록이 나와 있죠. 그리고 이제 그 당시 뉴 플레이스, 그 스태포드 어폰 아봉에서 두 번째로 큰 대저택을 구입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뉴 플레이스라는 곳인데요. 이곳에서 계속 이제 살게 되면서 마지막을 맞이하게 되고, 이 집을 첫째 딸 수산나한테 저작권, 소유권을 넘기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서서히 이제 뭡니까 셰익스피어 고향에서도 뭡니까 재력가로서 유명 인사로서 유력 인사로서 부상을 시작한 것이죠. 그런데 1594년에 이 고향의 대화재로 인해 가지고 이재민이 발생합니다. 이재민이 발생하는데 아마도 윌리엄 셰익스피어가 구제기금 모금에 큰 몫을 담당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왜? 유명 인사였고 재산도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통상 사람들의 일반적인 윌리엄 셰익스피어의 평을 보면은 상당히 관대한 사람, 좋은 사람, 뭐 이런 뜻으로 많이 알려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그 고향 사람들의 고통에 대해서 무관심 가지 않고 아마도 구제기금을 냈을 것이다. 기록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이 1998년 스트라포드 시의 이 시는 이 기금 마련을 위해서 시의원인 리차드 퀸이가 런던으로 파견합니다. 그래서 이제 스트라포드 어폰에 자라가지고 런던 가가지고 송고한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구제기금을 이제 가져와가지고 도우는 것이죠. 그럴 때 아마도 분명히 이 셰익스피어를 찾아가지고 고향 사람을 말아가지고 후원금을 얻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근데 거기에 대한 이 문서상의 기록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다만 이 시의원인 퀸이가 자신의 변제, 채무가 있었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자신의 채무 변제를 위해서 윌리엄 셰익스피어한테 돈을 빌리게 되죠. 빌리게 돼요. 그래서 이제 퀸이가 윌리엄 셰익스피어한테 편지를 보내는데 그 편지를 받는 사람이 미스터 더블랜드 셰익스피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신이 되는 것이죠. 이 편지가 지금 남아 있습니다. 뉴플레이스의 그 박물관, 조그만 박물관에 남아 있게 되는데, 여기서 말한 미스터 더블랜드 셰익스피어, 이게 바로 윌리엄 셰익스피어일 거라고 생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실존 인물을 증명할 수 있는 스트라포드 어폰 아본의 윌리엄 셰익스피어의 실존성을 입증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되는 것이죠. 이건 역시 이 미스터 더블랜드, 이것이 꼭 우리가 말하는 극작가 윌리엄 셰익스피어냐, 이것에 대해서는 또 논란을 불러올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 마을 사람들이 관대했고 또 보니까 배우 수입도 있었고 이래가지고 상당히 뭐 돈을 많이 벌게 되죠. 명성도 높아지게 되고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러다가 이제 아들 덕에 아버지가 사업 실패해가지고 불명예 쓰고 있었는데 아들 덕에 그러니까 가수의 위험도 다시 찾게 되고 문장도 받게 되고 그래가지고 했는데 아버지 존 셰익스피어가 사망이 됩니다. 1601년에요. 그래서 이제 헨리가 집을 장남으로서 상속받게 되는데 셰익스피어 어머니는 바로 이 헨리가 원래 아버지가 가했던 그 집에서 1608년 9월 9일 사망하게 됩니다. 이것은 다 기록이 남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윌리엄 셰익스피어는 뉴플레이스를 구입한 이후 서서히 이제 고향에 내려가지고 모든 걸 정리하고 고향에서 이제 말년을 보낼 준비를 서서히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고향에서 뉴플레이스 대저택 말고도 많은 땅들을 또 구입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소장료 수입까지 나오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극장 경영에서 나오게 되고 소장료 수입도 나오게 되고 상당히 뭡니까 이 재산 증식에 윌리엄 셰익스피어가 관심이 많았을 거라고 추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1607년에 수산나 큰딸이 이 케임브리지 대학 나온 의사 출신과 결혼하게 됩니다. 존 홀인데요. 이 1607년 큰딸이 존 홀과 결혼할 때 이제 윌리엄 셰익스피어의 가문의 기록이 마지막이 됩니다. 이게 마지막이 아니고 끝부분에 거의 되는데 1607년에 수산나와 존 홀과 결혼하게 되고 그다음에 1608년에 손녀 엘리자베스가 출산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윌리엄 셰익스피어 가문의 스트라포드에 있어서의 마지막 기록입니다. 가고 있어요. 가문의 기록. 물론 이제 윌리엄 셰익스피어가 언제 죽었고 유언장 나오고 하는 기록은 따로 있습니다만은 후손들에 관한 것은 이제 끝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없어요. 자, 그런데 이 셰익스피어의 말년과 죽음에 대해서 나오게 되는데 이 템페스트, 그러니까 1611년 템페스트를 마지막으로 템페스트를 마치고 1611년 고향으로 내려와서 정착을 합니다. 마지막 작품이 되겠죠. 고향에 정착해가지고 고향에서 생활을 하는데 물론 그 전에 20년 떨어져 살면서 고향과 런던을 정기적으로 또 오고 왔었죠. 그런데 계속해서 이제 고향에 정착하기는 했지만은 런던의 극장 소유권에 대해서는 계속 자기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업무를 봐왔고 그리고 뭐 런던에 이제 자주 뭡니까 왔다 갔다 했겠죠. 그리고 또한 뭡니까 동료 배우들과 친분 유지는 계속해 오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런 과정에서 런던에서 혼자 살아요. 옥스퍼드를 거쳐가지고 런던을 통해서 이 고향을 가려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것이 바로 옥스퍼드입니다. 이 옥스퍼드예요. 옥스퍼드. 자, 그러면 크라우드 태원 여관이 있게 되는데요. 여관이 있게 됩니다. 이 여관에서 여관 겸 술집입니다. 런던과 스트라포드는 3일간의 거리예요. 도중에 한번 쉬어야 되거든요. 잠을 자거나 숙박하거나 쉬어야 되는데 그곳에 있는 여관이 바로 이 크라우드 태원입니다. 크라우드 태원 여관과 술집인데 이 여관에서 자주 들리게 돼요. 이미 윌리엄 셰익스피어는 상당히 유명한 인사이기 때문에 그 여관 주인이랄지 여주인이랄지 그 여관 주인의 아들들이 윌리엄 셰익스피어 오면 굉장히 반가워하고 좋아했어요. 그래서 이제 환영받는 그런 게스트 오브 오너랄까요? 그런 그 위치에 있었죠. 그래서 이쪽에 이곳 주인 가족과 아주 친밀하게 지냅니다. 이게 진행이 되거든요. 진행이 되는데 여기서 이제 그 주인은 존 데버넌트입니다. 존 데버넌트. 부인 이름이 제인 셰퍼드예요. 근데 이 부인은 두 번째 부인이거든요. 첫 번째 부인은 죽고 두 번째 부인과 결혼해서 살고 있어요. 이게 두 아들이 있게 되거든요. 두 아들이 있게 돼요. 첫째 아들은 성직자로서 대학을 나오고 성직자가 되겠죠. 그런데 이 주인 존 데버넌트는 이 태원 주인으로서 나뉘어 옥스퍼드 시작까지 되게 됩니다. 그게 유지가 되는 것이죠. 근데 첫째 아들은 대학을 나와가지고 성직자로 낳게 되고 이 둘째 아들이 이제 윌리엄 데버넌트입니다. 둘째 아들이 윌리엄 데버넌트예요. 이 데버넌트에 침례할 때 갓파더 데이브로서 윌리엄 셰익스피어의 사인이 데이브로서 사인했는데 그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윌리엄 셰익스피어하고 이 주인 가족과 얼마나 밀접했는가를 친분 관계 좋았는가를 알 수 있는 대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침례 시에 데이브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 윌리엄 데버넌트가
이 12세 때부터 시를 쓰기 시작해요. 그리고 윌리엄 셰익스피어의 시를 많이 읽고 그 시형을 따라서 시를 썼다라는 그런 뭡니까? 이야기가 내려오게 되죠. 나중에 이 윌리엄 데버넌트가 극작가와 시인으로서 윌리엄 셰익스피어 같이 활약하게 됩니다. 중요한 요소죠. 그런데 이 윌리엄 데버넌트가 이름을 나중에 바꾸어요. 어떻게 바꾸느냐? 윌리엄 데버넌트가 아니고 나버넌트로 바꿔버립니다. 나버넌트 이렇게 바꿔버려요. 이렇게 바꾼 이유가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만약 여러 가지 그러니까 추정을 많이 하게 되죠. 이 두 번째 아들, 이 둘째 윌리엄 데버넌트가 윌리엄 셰익스피어하고 이 주인 부인인 제인 셰퍼드하고 어떤 사적인 은밀한 관계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 아들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추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먼저 윌리엄 셰익스피어의 뭡니까? 상당히 그 은밀한 사랑에 관한 부분인데 추정이 되는 것이지 거기에 대한 확실한 근거는 없어요. 다만 이 둘째 아들이 윌리엄 데버넌트가 윌리엄 셰익스피어가 집에 오면은 굉장히 유난히 반가워하고 뭐 그렇겠다 그런 게 나오거든요. 근데 그 이상의 어떤 것은 없어요. 다만 소문이 돈 것이죠. 이게 바로 윌리엄 셰익스피어의 아들이 아니냐. 그래서 이제 그 비밀스러운 사랑 이게 바로 여기서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근데 그런 그 추정을 좀 뒷받침할 수 있는 것이 런던에서 홀로 오랫동안 가족과 떨어져 살았고 가끔 여관을 들려가지고 그냥 간다는 것이죠. 근데 이 미모의 여인, 미모로 알려졌는데 이 제인 셰퍼드하고 서로 친밀하게 지냈다. 유쾌한 대화도 나누고 친밀하게 지냈다. 그런 소문이 퍼져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들이 또 유난히 또 윌리엄 셰익스피어를 따르니까 어때요? 그런 소문이 나올 만 하겠죠. 이것은 이제 확실한 것은 아니고 그렇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윌리엄 셰익스피어가 이제 이 1613년에 런던에서 이제 기록이 1613년에 그 런던에서의 그 자기 집에 블랙프라이어스의 집에 그 가옥 서류에 관한 거 라인이 있게 된 거하고 공연료 지불에 관한 거 거기에 윌리엄 셰익스피어 이름이 들어가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이제 런던 생활의 마지막 기록입니다. 1613년. 자, 그런데 이제 1616년 4월 23일에 죽게 되거든요. 런던을 마지막 기록이 있게 되고 3년 후에 이제 고향 뉴플레이스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죽음을 맞이하게 돼요. 그때 이제 죽었을 때 나이가 52세. 부인은 결혼할 때 8살이 많았기 때문에 부인은 그때 60세가 된 것이죠. 당시 60은 굉장히 나이가 많은 겁니다. 지금은 뭐 그렇지 않습니다만은. 자, 그래서 이제 뉴플레이스에서 하게 되는데 그 당시 이제 그 유언장 같은 거 보게 되면은요, 그 변호사 이름도 나와 있고 유언장 그 기록도 나와 있고 또 이제 수정을 한번 합니다. 수정에 관한 부분도 남아 있고 이런 것들 다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윌리엄 셰익스피어 어떻게 죽게 되느냐? 여러 가지 학설이 많습니다. 학설이보다는 이제 뭡니까? 역사들이 뭐 아마추어들이 전문가들이 분석이 많게 되는데 어떤 로마 캐톨릭과 개신교사의 어떤 갈등 구조가 있었다는 것도 있고 음모설이 있게 되고 독살설이 있게 되고 이렇게 되는데 보편적으로 봐드는 것은 이 찰스 2세 때 스트래포드 목사였던 존 와드 목사의 말에 의하면은 1616년 봄에 셰익스피어 거하고 있던 뉴플레이스에 런던의 두 친구, 문인 친구인 마이클 드레이턴과 벤 존슨이었습니까? 벤 존슨 유명한 그 당시에 문과 작가죠. 벤 존슨이 방문하여 환담과 함께 술을 마시는데 너무 많이 마셔 그 여파로 셰익스피어가 죽었다는 진술을 남기고 있다. 이건 이제 목사님의 진술입니다. 그러니까 친구들 만나가지고 회포를 풀다가 너무 많이 마셔가지고 술로 죽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술을 먹고 즉사한 것이 아니고 술을 많이 마셔 그 여파로, 그러니까 술을 너무 많이 마셔가지고 뭐 배탈이 났거나 뭐 아파가지고 병으로 죽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게 일반적인 사인이에요. 그래서 이제 1차적인 원인이 과음이라는 것이죠. 과음, 술을 많이 마셨다. 그런데 이제 그 당시 그 마을에서 마을 사람들의 견해가 또 이제 그 말로서 기록이 아닌 소문으로서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술을 진창 거칠게 먹는 버릇이 있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는 술을 진창 거칠게 먹는 버릇이 있었다.
그래서 이제 술에 대해서 술로서 이제 쉽게 말해서 마지막을 장식했다 이렇게 하게 되는데요. 사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작품 속에 보면 술에 대해서 너무너무 많은 인용구들이랄지 술에 관한 그 참조 문구들이 너무너무 많이 나오죠. 또 햄릿에서 나오게 되는데요. 호레이쇼가 술에 취해 난장판이 된 덴마크인들을 가리켜 저들을 항상 들었습니까? 친구가 물어보니까 햄릿이 그렇다네. 나는 이곳 태생이고 그래서 이곳이라는 덴마크입니다. 영국이 아니에요. 햄릿의 배경은 덴마크입니다. 영국이 아닙니다. 그렇다네. 나는 이곳 태생이고 이 나라의 풍습에 젖어 있지만 이건 지키는 편보다는 단절하는 편이 훨씬 나을 거라고 생각하네. 저런 술버릇 때문에 다른 나라 사람들의 눈에 우리가 가치 없어 보이고 많은 비난을 받게 된다네. 그들이 우리를 술주정뱅이들이라 부르고 돼지들이라고 놀려대며 우리들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있다네. 덴마크 사람들의 거친 술버릇을 지금 햄릿이 자기 종족인데 그러니까 좋지 않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것은 이제 그 바이킹 덴마크 바이킹이 되는데요. 고대 영문학에서도 베이얼프 같은 보게 되는 이 덴마크 사람들이 술 파티를 자주 하고 술 많이 마신 그런 장면이 많이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이 술에 관한 것을 윌리엄 셰익스피어가 작품 속에서 투영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외에도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여기 작품 속에서요. 자,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유언장을 보도록 하죠. 유언장. 유언장이 이제 또 한 가지 미스터리가 되는 것이죠. 사인도 미스터리예요. 그 다음에 윌리엄 셰익스피어를 둘러싸고 있는 미스터리가 너무 많습니다. 왜 죽었느냐? 사인이 무엇이냐? 그 다음에 그 묘비명, 61강 묘비명은 너무 복잡한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별도로 말을 한 겁니다. 시간이 있으면 보시기 바랍니다. 묘비명 자체도 미스터리라는 것이죠. 세계적인 문인인데 왜 묘비명에다가 저주를 품어놨냐는 것이죠. 내 뼈를 건드리지 말아라 이것이죠. 흙을 건드리지 말아라. 그들 내 흙을 헤쳐가지고 내 뼈를 가져간 사람은 저주가 임할 것이고 그들은 낳은 자에게는 축복이 임하리라. 그러니까 저주의 묘명을 남기거든요. 대문인이 말이죠. 물론 그 당시에 독을 심했어요. 그걸 두려워한 나머지 윌리엄 셰익스피어가 그와 같은 묘명을 남겼을 거라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to be or not to be there's a question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수많은 철학적인 뭡니까? 그런 금과 옥과 같은 그런 말을 남긴 윌리엄 셰익스피어가 자기 죽음, 마지막 죽음의 그 뭡니까? 묘비명에다가 저주의 말을 써올 수 있는 것이죠. 이거 이해가 안 된다 것이죠. 그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자세히 있기 때문에 61강을 좀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유언장을 작성하게 되는데요. 유언장에 보게 되면 대부분 제사는 뭡니까? 첫째 딸 수산나한테 주게 됩니다. 수산나 큰딸이거든요. 수산나 큰딸이에요. 수산나 큰딸인데 이 큰딸이 바로 윌리엄 셰익스피어 결혼해가지고 바로 5개월 만에 나온 딸이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 뭡니까? 혼전 관계가 있었다. 그렇게 나오는 그 딸이죠. 이 딸한테 모든 재산을 넘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재산을 넘길 수 있게 되는데 왜 부인한테는 남기지 않느냐 이거입니다. 근데 부인한테 남기는 것은 바로 그 유명한 the second best bed, the second best bed, 두 번째로 좋은 침대 이겁니다. 이게 뭐냐 이것이죠. second best bed. 이것도 미스터리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이 재산 대신에 살았던 사람이 소중히 다루었던 물건을 퍼니처랄지 그런 물건들을 이 소중한 사람한테 남기는 그러한 풍습이 있었어요. 전혀 이상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왜 second best bed냐 이것이죠. 아마도 이 second best bed가 윌리엄 셰익스피어가 나중에 극작가로서 배우로서 성공해가지고 돈 많이 벌긴 하지만은 아마도 이 부인과 첫 번째 뭡니까 집을 사가지고 첫날밤을 보냈던 그 침대가 아닐 것이냐 이렇게 추측한 겁니다. 코로 윌리엄 셰익스피어나 부인 안 하드웨어는 이 세컨드 두 번째 베스트 베드가 최고의 유산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게 좋았다는 것입니다. 추정할 수 있는 것이죠. 정서가 묻어있는, 정이 묻어있는 그런 유산이라고 보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 그 재산권 분배에 보게 되면 부인이 재산의 3분의 1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침대, 낡아빠진 침대 외에는 전혀 뭡니까? 뉴플레이스랄지 땅이랄지 이런 것들 남기지 않게 되거든요. 전부 다 큰딸한테 줍니다. 추정할 수 있는 것인데 그때 죽을 무렵에 윌리엄 셰익스피어가 52세, 부인은 60세였습니다.
지금 같은 그 당시 60세라는 건 지금을 치면 뭐 80, 90세 아주 나이가 많은 경우죠. 재산을 물려줘도 관리할 능력이 없고 그렇습니까?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산나한테 큰딸한테 넘기는 것이 합당한 것이죠. 더욱이 그 사이가 존 홀이 케임브리지를 나와가지고 의사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능력 있고 어떻습니까? 그 많은 재산을 관리할 만한 능력 있고 자격이 돼 있는 것이죠. 물론 수산나한테 넘깁니다만은 뭐 같이 뭡니까 공유해서 할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 부인한테 주지 않고 수산나한테 넘기는 것은 아주 이 가족 관계를 봤을 때 합당한 거라고 추정할 수 있다 이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회의론자들은 마지막 단계에서까지 부인한테 재산을 넘기지 않았다. 왜 그랬을 것이냐? 바로 부인과의 사이가 별로 안 좋았고, 뭡니까? 이런 크라우드 헤븐의 여주인 제인 셰퍼드하고 은밀한 관계 때문에 이렇게 있지 않느냐. 그리고 오랫동안 런던에서 홀로 살았다 것이죠. 가족을 들이지 않고. 그러니까 부인하고 사이가 안 좋았다는 것을 얼마인지 어떻습니까? 안 좋았다는 음모를 제시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 세컨드 베스트 베드라는 것은 정말로 소중한 사람 남기는 돈과 어떤 그 물질적인 가치를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정서와 그런 뭡니까? 기억이 담기는 베스트 침대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전 재산이 수사함한테 넘어가게 된 것이죠. 그런데요, 이 윌리엄 셰익스피어가 이제 그 유언장에 이제 비용을 써왔으면 유언장을 쓰는데 유언장에가 자세히 누구한테 얼마를 주고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근데 수사함한테 물론 이제 대부분 넘깁니다만은 가난한 고향 사람들한테 제법 큰 돈을 남깁니다. 자비심이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동료 배우들을 일일이 기억하면서 몇십 년 동안 같이 활약했던 그 동료, 그 20년 동안 같이 활약했던 동료 배우들한테 또 뭡니까? 돈을 나눠가지고 또 나누게 됩니다. 자,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이 우정의 표시로 선물을, 재산권을 보니까 선물을 남기게 되는데, 이런 그 마지막 유언장을 보더라도 윌리엄 셰익스피어가 분명히 실존 인물이었다 하는데, 이제 그 회의론자들은 이 유언장이 바로 유조다 이것입니다. 유조다 이거예요. 그래서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뭡니까? 이 의구심을 가지고 이 윌리엄 셰익스피어의 실존성에 대해서 뭡니까? 공개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큰 사위인 존 홀이 죽었을 때 이 장인에게 물려받아 그가 살아온 뉴 플레이스 저택에서 이 사위가 죽었습니다. 나중에 이제 뉴 플레이스 살다가 말이죠. 죽었는데 그 뉴 플레이스에 이제 사위가 살았는데 사위가 죽었을 때 사위의 서재를 가보니까 의사였는데 엄청난 책이 나오게 됩니다. 그 책이 무엇이냐 이것이죠. 그 책이 아마도 윌리엄 셰익스피어가 평소에 읽었던 그런 책들이 아니겠느냐. 그 책을 사위한테 줬지 않겠느냐라고 추정이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사후 평가가 있게 되는데요. 윌리엄 셰익스피어 평가는 이제 그들로서 계속해서 윌리엄 셰익스피어는 살아있을 때도 평이 좋았고, 극작가로서 시인으로서 뭐 배우로서 유명세를 탔지요. 그 살아있을 때도. 자, 죽어가지고는 어떻게 되는 거 아니요? 자, 1623년, 그러니까 사후 7년 후가 되죠. 1616년에 죽었으니까 7년 후에 First Folio가 나오게 됩니다. 그 2절 편인데 크기가 22, 34. 그러니까 22, 34. 약간 큰 책이죠. 여기에 친구들이, 극단 친구들이 당시 산만하게 흩어져 있던 셰익스피어 작품들을 모아서 일목요연하게 정리해가지고 출판한 겁니다. 그리고 First Folio예요. 근데 이 서두에 이제 이 책을 편집을 해가지고 서두에다가 이 친구들이 셰익스피어를 기리는 칭송시를 남겼습니다. 그 시 내용을 보도록 하죠. 그런 거로 글을 읽으라. 읽고 또 읽어보라. 그리고 만약 그가 좋아지지 않는다면 당신은 분명히 그의 세계를 이해하지 못하는 위험에 빠지는 것이다. 읽고 읽어봐라. 계속 반복해서 읽어봐라. 그럼 거기에 깊은 의미가 계속 새롭게 나올 것이다 이겁니다. 그의 진가를 계속 발견될 것이다. 만약 그 진가를 발견하지 못한다면 그의 세계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다. 읽음을 읽을수록 그러니까 작품의 진가와 그의 작품의 세계가 드러난다 이것이죠. 이게 친구들이 남긴 겁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다시 보게 되면요.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이 친구들 좋은 그 칭송 시를 남기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동료 배우들과 벤 존슨, 그들은 이제 일반적인 평이 어떻게 있는 거 아니에요? 겸손하고, 그 다음에 솔직 담백하고, 예의 바르고, 정직하고, 개방적이며, 그 다음에 막힘없이 자연스럽고, 유머 감각이 뛰어난 사람이었다고 기억한다. 이 표를 보면요, 아주 좋은, 그렇게 좋은 것들이죠. 누구나 환영할 수 있고 좋아할 수 있는 그런 성향의 사람이 되죠. 까탈스러운 면이 보이지 않지요.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자, 벤 존슨과 친구들이죠. 한 남긴 그 글이, 섹스피어의 평이 겸손하고, 솔직 담백하고, 예의 바르고, 정직하고, 개방적이며, 막힘없이 자연스럽고, 유머 감각이 뛰어난 사람이었다. 이와 같이 친구들이 기억합니다. 이와 같이 또 평을 남겨있게 되고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윌리엄 셰익스피어의 이와 같은 생애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요약하자면 이제 실존생에 있어서는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는 있었고요. 실존 인물입니다. 기록도 보게 되면은 물론 이제 그런 기록들이 나에게 꾸민 것이다 이런 음모수 있기는 합니다만은 그와 같은 기록을 다 꾸몄다는 것은 좀 맞지 않을 것 같고요. 당시 사람들에 비해서 결코 기록이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세세한 기록들이 상당히 많이 남아있게 돼요. 그리고 이제 윌리엄 셰익스피어의 실존성에 대해서 업적에 대해서 이제 윌리엄 셰익스피어는 인도와도 바꾸지 않을 것이다 라는 칼라일의 말 있지 않습니까? 칼라일 한 말이거든요. 19세기 칼라일이 했는데 윌리엄 셰익스피어는 인도와도 바꾸지 않을 것이다. 뭐 인도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은 그런 편이 되겠습니다만 그 정도로 업적이 크다는 것이죠. 근데 제가 이제 영국에 공부하면서 이 영국 사람들 물어봤어요. 윌리엄 셰익스피어를 인도와 바꾸지 않겠다. 누가 말했느냐? 제가 잃어버렸기 때문에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교수님한테 물어봤어요. 교수님도 모르는 거예요. 영국 사람은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중고등학교 때 그 책에서 봤거든요. 우리나라 교과서에 있어요. 칼라일 한 말로서 윌리엄 셰익스피어는 인도와 바꾸지 않겠다. 이와 같이 위대한 겁니까? 문의다. 이렇게 배웠었는데 영국에서 물어보니까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국 사람들은 윌리엄 셰익스피어가 인도와 바꾸다 안 바꾸다 그런 관심이 없고요. 다만 해마다 수없이 셰익스피어의 작품이지 않습니까? 햄릿, 맥베스, 리어왕, 킹 리어 뭐 등등 그런 작품이 대학에서 지역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할 것 없이 무대에서 너무너무 많이 극이 형성이 돼가지고 그 활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요, 햄릿 같은 경우도 젊었을 때 20대 때 봤던 거하고 나이 들어서 봤을 때, 킹 리어도 젊었을 때 학생 때 봤던 거하고 아기 아빠, 자녀를 가지는 아빠 엄마 입장에서 봤을 때하고 감흥이 틀립니다. 이와 같이 같은 작품이 수없이 무대에 올라오는데 진부하지 않고 관람할 때마다 새롭게 보니까 의미를 우리가 포착할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그래서 평가를 내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점이 윌리엄 셰익스피어의 가치가 아니겠느냐라고 생각해 봅니다.